어도비 이야기, 이거 완전 한 편의 대서사시 같지 않나요? 수십 년 동안 창작의 세계를 지배해온 거대한 제국이 AI라는 상상도 못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사진, 광고, 심지어 영화 특수효과까지 이 모든 창작 활동의 중심에는 늘 어도비가 있었죠. 말 그대로 그들은 창작이라는 세계 위에 거대한 제국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완전 새로운 강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네, 인공지능 AI였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이 몇 시간씩 공들여야 했던 작업이 그냥 클릭 한 번, 문장 한 줄로 끝나는 마법이 되어버렸어요. 포토샵은 더 이상 그들만의 성역이 아니게 된 거죠. 시장의 반응이요? 정말 냉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등을 돌렸고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죠. 철옹성 같던 제국의 성벽에 커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이대로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부활할 것인가. 어도비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어도비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강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 잠깐 과거로 한번 가보시죠. 모든 건 90년대 포토샵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실을 아예 새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도구였죠. 이어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디자인의 언어가 됐고 PDF는 모든 디지털 문서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가 영상 시장까지 꿀꺽 삼키면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어도비만의 거대한 생태계가 완성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도비 툴들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이걸로 배우고 모든 회사에서 이걸 쓸 줄 아는 사람을 원하니까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업계의 공용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토샵 프리미어 다룰 줄 안다는 건 그냥 기술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나 전문가요 하고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였어요. 이 툴들을 모르면 전문가로 인정받기조차 힘든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 2010년대 초에 어도비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프로그램을 파는 게 아니라 매달 돈을 내고 빌려 쓰는 구독 모델로 바꾼 거죠. 처음에는 사용자들 반발이 엄청났죠. 그런데 결국엔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어도비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됐고 사용자들은 항상 최신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면서 그야말로 황금기의 문을 활짝 연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이 황금기에도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도비 제국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버린 파괴적인 힘, AI가 등장한 겁니다. 예전에 포토샵으로 간단한 합성 한번 하려면요, 어땠는지 아세요? 와, 진짜 인물 하나 오려내는 데만 한 세월. 거기에 레이어 쌓고 마스크 씌우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듬고 몇 시간은 꼬박 걸리는 정말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AI는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이렇게 화성에서 우주복 입은 고양이라고 문장 하나만 쳐주면 전문가가 몇 시간 걸릴 작업을 단 몇 초 만에 뚝딱 해내버리는 겁니다. 와, 창작의 높고 두꺼웠던 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어도비의 위기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바로 비용, 속도, 그리고 배우는 시간, 이겁니다. 생성형 AI는 이 모든 면에서 어도비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더 이상 비싼 돈 내고 어려운 툴을 몇 달씩 공부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위협이 한 군데서만 온 게 아니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기 서비스에 AI를 막 심기 시작했죠. 또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훨씬 싸고 가벼운 툴들을 들고 나왔고요. 이건 뭐 사방이 온통 적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사면초가에 빠진 제국, 과연 이 AI의 대공습에 어떻게 맞서 싸웠을까요? 어도비의 반격,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어도비가 내놓은 첫 번째 카드, 그건 바로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였습니다. 포토샵 안에서 글자만 입력하면 이미지가 뿅 하고 바뀌는 식으로 우리도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다고 보여주려 한 거죠. 근데 시장 반응이 영 시원찮았어요.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 혁신가가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 하는 걸 허둥지둥 따라가는 추격자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전한 데이터로만 학습시키다 보니까 결과물이 좀 심심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반격의 무기로는 뭔가 2% 부족했던 거죠. AI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어도비가 다음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바로 디자인 협업 툴 시장의 최강자 피그마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인수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2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26조 원이에요. 어도비 역사상 가장 큰 빅딜이었죠. 하지만 이 엄청난 계획은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독점을 우려한 규제 당국이 제동을 건 거죠. 거대한 제국, 어도비도 이제는 규제라는 벽 앞에서 무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꽤나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크리에이터 경제 2.0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전문가의 숙련된 기술만이 창작의 전부가 아닌 시대. 인간의 아이디어와 기계의 실행력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새로운 창작 환경을 말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어도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업계의 거인이죠. 하지만 예전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은 깨졌고 이제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다른 방법은 많아 라는 인식이 서서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계가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을 때 우리 인간 아티스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의 창의성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기술과의 협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어도비의 위기는요, 그냥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창의성이 앞으로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인가, 그 거대한 질문의 시작인 셈입니다.